네, 서울고등학교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깨부책 학당입니다. 오늘 모신 동문은 의생명공학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아주 귀한 연구자를 모셨습니다. 인체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이 칩 위에 구현하는 아주 혁신적인 연구를 하시는 분이죠. 존스홉킨스 대학교 의생명공학과 전공하고 계시는 46회 김덕호 동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동문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서울고등학교 46회 졸업생이고요. 지금 현재 미국 메릴랜드 존스홉킨스 의과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개무량하고 네, 반갑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아마 미국에 계시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한국에 보통 어느 정도 빈도로 방문을 하시는지 또 이번에는 또 어떻게 우리나라 찾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해마다 다른데요. 보통 1년에 한 두세 차례, 많을 때는 한 5-6번 방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대전의 화학연구원에서 강연이 있었고요. 내일은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에서 강연이 있는데 다음 주에 호주에서 저희 분야에 이제 큰 학회가 개최되는데 그때 이제 강연하러 가거든요. 미국 동부에서 호주를 이제 직접 가는 직항 비행기가 아직 없고 이제 미국 서부 LA 등을 통해야 되는데 한국하고 직항 연결되는 편이 있어가지고 일정을 이렇게 마치게 됐습니다. 스타보브를 하면서도 그 사이에 한국에서도 강연 일정으로 꽉꽉 들어차 있는 그런 상황이신 거죠? 네, 예전에 그 한창 바쁠 때는요, 1시간 뭐 미팅하고 강연하고 1시간 이동하고 하루에도 그렇게 그 3개에서 5개 미팅 일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뭐 1번 내지 2번 정도 미팅이나 강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이력을 한번 살펴보니까 서울고등학교 졸업을 하시고 포스텍이랑 서울대에서까지는 기계공학을 전공하시다가 의생명공학으로 진로를 바꾸셨다고 이제 들었는데 좀 굉장히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조금 더 다른 전공을 선택을 하게 되셨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이과 그 이제 전공이었는데 이과면 크게 공대 아니면 이제 의대인데 저는 의대를 가면은 어릴 때 그 전기 읽고 이제 독후감 쓴 것처럼 그 시바이처와 같은 이제 그런 의사가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저는 이제 그런 자격은 없는 것 같고 이제 공대를 지망하게 됐는데 처음에 학부 입학해서 이제 기계공학이 이게 내가 평생 그 전공하고 연구하고 이제 일할 전공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러던 중에 학부 3학년 때 그 대학에서 그 영국 버밍엄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갈 기회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유럽 배낭여행을 하고 싶어서 그때 배낭여행이 자유화돼서 이제 갔을 때 외국 학생들이랑 교류하고 같이 이렇게 사귀고 하면서 나중에 대학원 박사, 석사 이제 하게 되면 이제 해외로 가서 해도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그때 그 교환학생 가려고 하니까 성적을 잘 받아야 돼서 그 전공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특히나 제어 자동화 로보틱스와 관련된 그 기계공학 분야가 흥미로워가지고 이제 석사는 이제 서울대학교에 가서 제어 자동화 로보틱스 관련된 전공을 했는데 바이오랑 전혀 상관이 없었죠. 근데 군대 문제를 해결하고 유학을 갔어야 돼서 키스트 홍릉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갔는데 거기 처음 입사해서 그런 반도체 칩 그 기술 이용한 바이오 칩 그리고 의료 기기 캡슐형 내시경을 개발하는 그 과제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바이오 융합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바이오에 대한 너무 그 원천적인 그 학부생 수준의 이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가지게 되고 저는 그때 평생 연구를 하는 그 교수직을 꿈꾸고 있어가지고 박사 학위는 좀 더 그 바이오와 관련되어 있는 생명공학 분야로 이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호랑이 잡으면 호랑이 굴러 가야 된다고 존스홉킨스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야, 저는 이
그 존스 홉킨스라는 대학의 이름을 주로 드라마 아니면 영화에서 이제 잘생긴 주인공 혹은 가장 예쁜 주인공이 가장 공부를 잘하는 그 주인공이 가는 그런 학교로만 이제 인식이 돼 있었는데 실제로 거기 계신 분을 직접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문들께서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과대학인 존스 홉킨스 의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존스 홉킨스 대학은 그 미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연구 중심 대학이고요. 그리고 11개의 단과대학이 있는데 한 5개 정도의 그 다른 캠퍼스에 있어요. 그 제가 있는 그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학과는 공과대학하고 이과대학의 조인트 디파트먼트로 되어 있고 미국에서 가장 처음 만들어진 학과이기도 하고 US 뉴스 랭킹에 가면은 계속 1위를 하고 있고 또 존스 홉킨스 대학은 여러 단과대학 중에서도 바이오메디컬 분야가 굉장히 우수한데 그 의과대학만 하더라도 교수분들이 3,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45년 동안에 가장 큰 연구비를 수주하는 대학으로도 알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 유학하기 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밖에 접하지 못했는데 제가 대학 결정을 할 때 이제 서부에 있는 UC 버클리 대학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을 이제 고민했는데 직접 존스 홉킨스 대학을 방문하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되게 자연스러운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생기는 것 같아요. 기계공학도 하셨고 호기심이 계속 생겨서 바이오 쪽으로도 가셨고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또 창업 쪽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셨던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창업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 혹은 우리나라 안에서 정책 자금을 수여를 받아서 그 기초 자금으로 뭔가 더 진행을 시켜보고 사이즈를 키워보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교수님께서는 이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국경을 초월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 실리콘밸리의 굉장히 유명한 벤처펀드 중에 하나인 아시아투 글로벌에서 자문역까지도 맡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런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제가 창업은 그 존스 홉킨스 대학 이직하기 전에 제가 조교수, 부교수를 미국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에서 하게 됐는데 조교수 시절에 계획했던 건 아닌데 그 우연찮게 이제 창업을 하게 돼서 큐리바이오라고 하는 회사를 2015년에 창업을 했는데 그 창업하게 된 배경은 처음에 조교수로서 이제 그 연구비 신청을 하는데 이 기술 사업화를 하라고 하는 연구비를 받게 됐거든요. 그 미국의 그 유명한 세포 그 셀 카운터를 발명한 웰리스 콜터라고 하는 그 조지아텍 이제 공대 출신 분이 그 평생 모은 그 재산을 그 파운데이션에 이제 헌납해 가지고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런 생명공학 기술,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기술이 그 기술 사업화되는데 지원을 해주라고 하는 그 그랜트를 제가 처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1년 동안에 이제 특허도 내고 또 이 기술을 라이센싱을 하든지 아니면은 창업을 하든지 이제 그게 이 과제의 이제 성공의 조건이었는데 그 다음에 연이어가지고 미국 그 워싱턴 주에서 그 또 라이프 사이언스 이런 기술 창업과 또 기술 사업화를 지원해주는 그 라이프 사이언스 디스커버리 펀드라고 하는 걸 연이어 받게 됐거든요. 제가 조교수 2년차, 3년차 때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1년 동안의 연구한 결과를 기술 창업을 하든지 라이센싱을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교수 때 너무 티칭 교육하고 또 연구 성과 내고 이제 테뉴 심사 준비하고 이제 바쁜데 이 두 개의 과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창업을 할 거냐 또 기술 이전을 할 거냐 이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술 이전을 하면은 편하고 그게 또 명예로우니까 미국의 유명한 그 시그마 RDH 이제 회사가 그 시애틀에 또 그 허브를 두고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좀 그런 걸 이렇게 중개해주고 그랬는데 그 처음에는 이제 기술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학생 연구원이나 박사 연구원들이 그 기업체에서 이렇게 원하는 이제 실험이라든지 검증 뭐 최적화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미 개발된 기술이고 논문 퍼블리시하는데도 제약이 있고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폴 예이거라고 하는 저희 학과장님이 이제 이런 고민 상담을 하니까
그분들은 창업을 몇 차례 해보신 분이거든요. 이 관련된 기술 개발한 학생이나 박사 연구원 중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이 있으면은 해볼 만하다 해서 제가 학생 박사 연구원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창업을 같이 하고자 하는 이제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2015년도에 하게 됐고요. 그 회사는 처음에는 한 2, 3년 정도 데드밸리 고생을 했는데 그 외에 제품과 서비스가 이제 개발되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자생을 하게 되면서 아카데믹 엔터프리너로서의 그 경험을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그 주변에 창업하시는 동료 교수님이라든지 또 소개받은 기업들의 이제 기술 자문 같은 것들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미국에서도 하고 이제 한국에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하고 한국의 창업 생태계에서 특히나 바이오 헬스케어와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장점들이 이제 한국하고 미국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융합하면은 이 크로스 보더에서 큰 시너지를 이룰 수 있고 한국이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산업이 상대적으로 이제 늦게 시작됐는데 그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글로벌 그 사업하는데 좀 도움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2019년도에 그 재미 과학기술자 협회에서 그 해마다 여름에 이제 US 코리아 컨퍼런스 한미 기술 학술 대회를 하는데 처음으로 기존엔 학문적으로 이렇게 그 분과별로 이렇게 이루어지던 학회였는데 이노베이션 앤 엔터프리너 심포지움이라고 IS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아카데미 엔터프리너 대표해가지고 참여했고 또 미국, 한국의 크로스보더에서 벤처 캐피탈 또 대표한 분하고 또 미국에서 이런 벤처 기업을 대표하는 분하고 같이 이 조직을 해서 지금도 해마다 계속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보람된다는 걸 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이제 더 의미 있게 잘 하기 위해 가지고 그 한국의 정부 기관이나 또 미국의 투자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경험을 더 자문하고 이제 쌓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런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정을 동시에 잘 알고 있는 이런 인재라고 한다면 거의 전 세계적으로 저는 교수님께서 유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거를 좀 놓칠 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28년까지 6천억 원 넘게 투입을 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이런 차세대 원천 기술을 확보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었고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서 교수님이 계시는 그런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만들겠다. 그리고 센터장은 교수님을 하겠다. 이렇게 딱 결정을 했는데 이 협력센터는 어떤 기능을 할 거고 앞으로 또 어떤 역할을 주도적으로 맡게 될지 설명 한번 해주신다면. 네, 2023년도 그 미국 텍사스 달러스에서 이제 US 코리아 컨퍼런스가 이제 할 때 그 한국의 산자부 이제 차관님과 그 이 관계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글로벌 기술 그 특히나 이제 AI 그리고 바이오 또 뭐 그 미래의 어떤 그 차세대 그 기술 개발에 있어서 한국의 기업들을 해외에 있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연구자들하고 이제 협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 지원한 프로그램을 이제 소개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존스 홉킨스 대학과 또 존스 홉킨스 대학에 있는 이 메릴랜드 지역이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을 협력하고 지원해주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국의 이제 보스턴이라든지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 지원을 하게 됐고요. 전 세계 30개 그 탑 그 연구 기관에서 지원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6개 기관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바이오 분야로는 존스 홉킨스 대학이 이제 선정이 된 것이고요. 저희 글로벌 바이오 산업기술 협력센터의 그 주요 기능은 한국의 유망한 그 기업들,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이 그 바이오는 그 시장이 글로벌밖에 없거든요. 기존의 뭐 자동차라든지 가전처럼 국내 내수 시장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바이오는 신약도 그렇고 의료기기도 그렇고 글로벌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고 FDA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시장도 이제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통일화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그 이런 국경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미국이 그 글로벌 시장의 한 절반 정도 그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차지하고 있고 또
이런 군사 패권이나 이런 경제 기축 통화를 바탕으로 이제 경제 패권처럼 미국이 이제 바이오 패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더나와 같은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벤처 회사가 미국에 있지 않았으면은 그 코로나 시절 때 그렇게 빨리 FDA 신속 승인을 받지 못하고 또 NIH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을 텐데, 그래서 저희의 역할은 한국의 유망한 기술과 그 글로벌 이 산업을 사업을 이렇게 성공시킬 수 있는 그 기업이 존스홉킨스를 포함한 미국의 그 우수한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이제 기획하고 또 매치메이킹하고 과제 평가는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는데, 과제가 선정이 되면은 그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 같은 것들을 하고, 이게 5년 프로그램인데 5년 과제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이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해서 미국의 공동연구원 분들하고 뭐 조인트 벤처를 창업한다든지 또 미국의 그 FDA 인정을 받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뭐 네트워킹이라든지 이런 사업 뭐 개발 뭐 투자 유치 그런 것들 지원하려고 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이 5년 기간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씨앗을 심고 되게 초기 세팅을 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면은. 네, 지금 2년 차고요. 그 작년에는 그 바이오를 포함한 그 5개, 그 6개 그 핵심 분야에 대해서 48개 과제가 선정이 됐고, 올해는 그 좀 규모가 좀 줄어들어서 8개 과제가 수행이 돼서, 존스홉킨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개 과제, 올해는 1개 과제가 선정돼서 국내에 있는 여러 기업들, 또 기업을 포함한 그 대학, 또 연구소, 또 참여 기업들 컨소시엄이 협력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결국엔 AI라든지 바이오 같은 이런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작년부터 보니까 교수님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 에피스 이런 국내 바이오 기업에 대한 자문도 맡게 되셨다고 하는데, 그 앞선 질문에서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뭔가 전망이라고 하거나 유망성 이런 것들에 대해 진단을 좀 해주신다면. 네, 저는 굉장히 좋게 전망하고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은 어느 분야보다도 굉장히 지식지향적인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라의 우수한 이제 인적 자원이라든지 그런 교육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른 어떤 산업 분야보다도 바이오 쪽에서 저는 큰 그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거슬러 돌아가서 제가 2005년에 미국 이제 유학 갈 때 한국의 그 주요 대기업 중에서 바이오 산업 이제 분야에 있는 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내 뭐 10대 대기업 중에서 대부분이 다 바이오를 전략적으로 그 투자하고, 그 국가적으로도 이제 바이오 산업을 이제 3대 역점 그 산업으로 이제 계속 그 투자를 하고 지원하고 있어서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의 그 주요한 어떤 그 국부가 이제 바이오 산업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해오셨던 것들, 이력이나 뭐 실험이나 이런 것들 제가 쭉 살펴보면서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던 건데, 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라고 하죠. 그리고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이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인체 심장 조직으로 만든 바이오 칩. 일단 전 이것부터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바이오 칩이라는 것부터가. 어쨌든 이 바이오 칩을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보내고 다시 받아서 그걸 분석한다. 굉장히 이 실험의 뭐랄까요, 이 스케일 자체가 완전히 남다른 그런 영역인 것 같은데, 이 실험을 직접 주도한 인물로서 어떤 목적으로 이 실험을 하게 되셨고, 또 어떤 기대효과, 어떤 결과까지 이어졌는지 쭉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미국의 그 아주 우수한 기술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그 군사 또 스페이스 기술하고요. 또 다른 건 이제 바이오 기술인 것 같은데, 그 미국의 이제 나사하고 그 우주 기술과 이제 이런 걸 지원하는, 그리고 또 바이오 어떤 기술 개발 지원하는 이제 NIH가 연합해서 티슈칩 인 스페이스라고 하는 걸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2018년에 저희 과제가 9개 중에 하나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이게 뭐냐면
그 수십 년 동안 우주 조종사들이 나사 비행 통해서 이제 우주에 갔다 오고 하면은 이 노화랑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증상들을 이제 겪고 한 걸 보고 NIH는 지금 지구상의 난제가 노화인데 그 노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초를 그 스페이스 바이올로지, 우주 바이오에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투자를 한 것이고요. 나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민간 스페이스X라든지 블루 오리진과 같은 이제 우주 발사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뭐 화성 탐사도 머지않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우주 비행이 머지않아서 굉장히 많아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스페이스 그 메디슨, 우주 의료 문제들이 해결돼야 될 거거든요. 한 예로 전망에 의하면은 화성을 이제 왕복 그 비행하는데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 핵 추진 같은 걸 이제 통해서 이제 갔다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중에서 그 우주 비행사들은 뼈와 근육을 50% 이상 손실된다고 전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페이스 이제 바이올로지 메디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무인 비행은 할 수 있겠지만은 유인 비행은 하기 어렵겠죠. 아무리 이제 억만장자인 분들도 우주에 가가지고 자기의 이제 이 건강을 손상시키고 이런 노화가 되고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하면은 우주 비행을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제 생긴 어떤 학문적인 분야거든요. 그래서 우주에 가면은 무중력이 있고요. 태양하고 가까워지면은 이제 스페이스 레디에이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신약, 우주 신약이 개발되고 또 지구상에서 이제 노화랑 관련된 여러 신약들이 앞으로 이제 개발되고 그게 어마어마한 시장이 될 것인데 그런데 이런 우주 바이오 실험들이 그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NIH라든지 그 분야에서는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은 그런 우주 신약들도 결국에는 기존의 제약 바이오 영역에서 잘하고 있던 기업이 잘하게 될까요? 아니면은 신생 그런 뭔가 벤처 기업들이 뛰어들면은 기회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새로운 시장이고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 글로벌 대기업 제약사뿐만 아니라 벤처 이런 제약사나 그 바이오텍 회사에도 이제 기회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질문에 대해서 조금 부연드리면은 그 멀크의 카탈로나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주에 가서 단백질 결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주에서는 이제 그 무중력 상태이기도 하고 또 부력이 없어서 단백질 결정의 순도를 훨씬 더 높여가지고 만들 수 있었다고 해서 그 다른 이제 글로벌 제약 회사들도 이런 단백질 결정 구조를 만든다든지 새로운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마이크로 그래비티 우주 환경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고 또 미국의 그 나사가 그 전 세계 뭐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하고 그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 우주 정거장 같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노화가 돼가지고 2030년 정도는 이게 철수가 돼요. 그러면은 나사의 그 로켓이 이런 스페이스 X라든지 그 블루 오리진 그런 민간에 이렇게 넘어간 것처럼 우주 정거장도 민간에서 이걸 만드는 걸 지금 그 나사에 있는 그 기술자들이 나가서 그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엑시옴이라고 하는. 근데 그거를 한국에 있는 보령이라고 하는 회사가 거기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 이사회도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그래서 엑시옴하고 그 보령이 해마다 휴먼스 인 스페이스 심포지움이라는 걸 하는 것을 이제 개최를 하는데요. 제가 약 2년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그 심포지움 할 때 그 스타트업 회사들이 우주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컴페티션 하거든요. 거기 이제 저울질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크리에이티브한 좋은 아이디어들로 보고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만 하더라도 많은 그 이런 벤처 바이오텍 회사들에도 그 스페이스 메디슨이라든지 스페이스 바이오 관련된 기회들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학술적으로도 너무 흥미로운 얘기들을 잘 듣게 돼서 너무 오늘 뜻깊은 시간인데 약간 이제 말랑말랑한 주제로 넘어가서 하신 것들을 쭉 들어보면은 이건 그 영역이 전 세계뿐만 아니라 거의 뭐 전 우주 막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24시간이 모자른 분이 딱 교수님을 보면은 딱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평상시에 시간 관리라든지 건강 관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하고 계세요? 특별히 건강 관리 위해서 하는 거는 하루에 뭐 3끼 먹고
네, 뭐 제때 자고 뭐 특별히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학창 시절 때 그 공 가지고 하는 운동을 다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는 뭐 야구, 축구, 또 고등학교 때는 서울고등학교 전통이 그 전교생을 이제 한강 그에 가서 이제 마라톤 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나름 즐기면서 예, 잘했고 이제 그런 게 좀 나이가 들어서도 좀 건강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국하고 이런 미팅하는 일들이 이제 화상회의 같은 것들이 이제 시차가 13시간, 14시간 나다 보니까 이제 밤낮이 가끔 이렇게 좀 공존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한국에 출장을 왔지만은 여기 일과가 끝나고 이제 호텔에 가면은 이제 미국 동부에 이제 태양이 떠올라가지고 이제 거기랑 또 줌 화상회의를 하는 이런 게 좀 어려운 건강 관리에서 좀 챌린지인 것 같긴 해요. 예. 굉장히 바쁜 이 일정 중에서도 인터뷰 직전까지도 우리 서울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술적인 강의를 해주셨어요. 줄기세포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신약 개발 및 우주바이오 연구 동향, 이런 엄청난 주제의 특강을 해주셨는데, 오랜만에 이런 교정도 한번 돌아보시고 후배들 얼굴도 보고 소통도 하시면서 좀 어떤 생각 드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1994년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모교를 이렇게 지나간 적은 있어도 학교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바뀐 규정을 돌아본 건 이제 처음인데 감개무량했고요. 그리고 이 후배 학생분들 보니까 좋은 질문도 많이 하고 제가 오히려 많은 영감과 에너지를 받아서 가는 것 같고요. 뭐 불가능하겠지만은 가능하다고 하면은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강연을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강연을 듣는 위치에 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편 해봤습니다. 네. 재학생들 보시면서 방금도 이제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학창 시절에는 서울고 다니실 때는 어떤 학생이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저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네, 서울고등학교가 이제 아침 7시 30분까지 등교를 해야 되는데, 매일 아침마다 이제 벌 받지 않을까 지각해서, 네, 그랬고, 운동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저희 때 이제 수학 능력 평가랑 본고사랑 논술이 부활이 돼서 이제 체육 시간이 이렇게 짧아졌거든요. 이제 2학년, 3학년 때. 그런데 1학년 때 또 2학년 때 그 마라톤 대회를 이제 한강에 가서 하고 했는데, 뭐 그걸로 체육 시험 점수를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저는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되게 이렇게 교정에서 벗어나가지고 한 10몇 등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기억도 나고, 수학여행을 경주랑 지금 포항에 가서 했는데, 지금, 이번 주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 이뤄지고, 이제 그런데, 그때 포항대 방문해가지고 저희 졸업생 선배님들이 강당에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들 해주시고, 또 새로 만들어진 우수한 연구 기자재라든지 캠퍼스를 보면서,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칼텍을 벤치마크 해가지고 이제 포항대 포스텍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그 계기로 해가지고 대학을 포항대 포스텍으로 갔던 것 같고요. 또 수학여행 하면서 또 친구들하고 또 짓궂은 장난 같은 거 하고 그런 추억들도 생각이 납니다. 저희가 이 깨부책 학당에 모시는 대담자 분들에게 항상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교수님에게 서울고등학교란? 한마디로 표현하기 쉽지 않지만 자부심, 긍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 잘 몰랐는데 사회에 나와가지고 한국이든 미국이든 생활하면서 이 훌륭하신 선배님들, 또 후배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조언하고 또 멘토링 하시는 그런 선배님들 보면서 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더 많이 가지게 된 것 같고, 또 언제 어디서나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했던 그 의미가 더 새록새록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와닿으면서 더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우리
특히 이공계, 그 중에서도 교수님 전공하시는 의생명공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후배들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전공하고 또 연구하는 이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굉장히 유망하고 한국에 앞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런 기술 또 산업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배님들 중에서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도전적으로 느껴지실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전망이 좋고 또 우리 생명과 또 우리 가족, 사랑하는 가족과 또 이제 그런 그 생명에 관한 이제 그걸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제 도전을 하시고, 제가 있는 미국에서는 컴퓨터 사이언스, 인공지능과 관련돼 있는 그 생명공학 분야가 가장 유망한 전공으로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고 또 도전하고 있거든요. 또 한국도 그런 추세가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저처럼 이렇게 뭐 학문적인 또 이런 분야에 잡을 찾을 수 있겠지만은 보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창업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단순히 이렇게 페이퍼라든지 이렇게 상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환자들이라든지 또 인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데 많이 도전하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오늘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인터뷰하는 동안 이 교수님의 그런 열정이라든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46회 김덕호 동문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거에 했던 한 인터뷰에서 김덕호 동문은 의사는 시간당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지만 의생명공학자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면 수십억 명의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연구자이자 학자 김덕호 동문의 열정과 에너지는 이름을 네 바다에 휘날리라는 우리 서울인들의 표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덕호 동문의 노력과 연구 성과가 미래 인류의 꿈과 희망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